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4곳 모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부는 2021년부터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중상자 7명이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의식을 찾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와 어긋나게 연결된 배기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새나와 실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를 뜯어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사업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포근한 영상권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가 없겠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뉴스는 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은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원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예, 자 지금 학생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학생들의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선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7명의 학생 중 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입구인데요. 좀 전까지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의 증세가 좀처럼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학생 중 1명은 친구의 안부를 묻는 등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로 후송된 학생까지 포함해 4명은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고 나머지 2명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고압산소 치료실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 2시에 학생들 상태에 대한 병원 측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달려오신 가족분들 무척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만큼 저희도 취재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병원 내부에 안타깝게 숨진 학생들의 가족들의 슬픔이 커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열하거나 쓰러지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숨진 2학생의 시신은 강릉 고려병원에, 나머지 1학생은 이곳 아산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합동 분향소의 운영 여부도 유가족과의 면담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사고 원인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보일러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펜션에는 LP가스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직후에 촬영된 그런 현장 보일러 사진을 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일산화탄소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연통이 보일러와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된 틈 사이로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펜션 안으로 새어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펜션에는 가스 누출 경보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1차 감식에서 보일러가 가동될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검출량 분석에 나서는 한편 오늘 오후 가스 보일러를 뜯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투숙객도 있었던 만큼 경찰은 범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으로 봤는데 이 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어긋나 있고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없었다면 그동안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펜션은 지난 7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 이후에 소방 관련 시설만 안전 점검만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자신들은 LP 가스 탱크만 관리하면서 가스 보일러는 가스 공급자가 점검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보일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가스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펜션 건물은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됐는데요. 현재 업주는 건물주로부터 임대해서 지난 7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강릉 펜션에서 숨진 학생들이 다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사흘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당국은 비상대응 체제를 꾸리고 이틀째 사고 수습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대성고등학교 앞입니다. 예, 대성고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학교가 사흘간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이곳 주변은 슬픔 속에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휴업 기간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만 출근합니다. 학교 앞에는 미리 허가받은 차량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숨진 학생들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갖고 남은 학생들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마무리된 만큼 학사 일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슬픔에 잠겨 있다며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릉 사고 현장에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성고등학교 교장 등 교사 30여 명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가족당 교사 3명이 전담해 각종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이틀째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조희연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에 비상대책회의가 열려 학교 안정화와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고 관련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사고 수습과 함께 학교가 체험학습 관련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성고등학교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강릉의 펜션 사고로 또 꽃같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만 보고 함께 달려왔던 10명의 친구들. 예상치 못한 이 사고로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었죠. 자, 사고 원인은 일산화 중독으로 아주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고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5,000원, 경보기의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10,000원 이하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가의 제품이지만 펜션은 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 의무 규정은 없고요. 아마 이제 2015년도에 관광진흥법상에서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야영용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텐트라든지 뭐 펜션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펜션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뭐 글램핑용 텐트라든지 뭐 트레일러처럼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야영 시설에는 이러한 이제 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펜션을 제외한 야외용 시설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펜션이 적용 의무 대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더구나 올해도 이미 4월에 순천의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법령을 손봤다면 강릉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스에 중독된 경우는 산소 감압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산화탄소가 혈액 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압력을 굉장히 센 압력의 산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릉 사고 학생들은 이 고농도 산소의 압력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는 고압산소 치료실이 아예 없었고요. 이후 옮겨진 강릉 아산병원에는 한 번에 1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00km가 떨어진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환자를 급히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치료에 시간이 지체된 건 무척 안타까운 점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의 환자는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초반에 미미했거나 혹은 이제 증상이 안 좋다가 회복을 완벽히 하셨잖아요. 그래도 한 2주나 3주 후에 그 신경 손상이 확 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더더욱 위험한 건데.
학생들의 증상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성고 학생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친구를 잃은 그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월호 때 학교 친구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마음의 상처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부가 조금 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광역교통망 대책도 같이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발표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3기 신도시 지역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역 4곳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으로 확정됐습니다. 4곳 모두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과의 거리가 2km 정도로 교통 인접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거리가 5km, 2기가 10km니까 매우 인접한 지역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모두 12만 2천 채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또 국유지나 유휴군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 31곳을 활용해 3만 3천 채 물량의 주택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확정은 됐고 이 3기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네, 우선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에 큰 서울 접근성에 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할 때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요. 일종의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100%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우선 내년부터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합니다. 이어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GTX A와 C 노선과 그리고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GTX 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계양 강화 고속도로 등 급행과 간선 중심의 교통망도 대거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의 정시성을 버스에 도입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체계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차내 혼잡을 완화하고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위험해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감지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 협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당정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합의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에는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외주화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민간 개방 정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쟁점인데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정리하는 쪽에 더 초점과 무게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협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의 미명 아래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핵심 내용만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소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도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기싸움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먼저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되는 폭로는 점입 가경이고 청와대의 해명은 갈짓자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는 보되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의 불법 사찰로 보이는 건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 괜찮다고 하고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들여다본 건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중성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던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국회가 법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대법원입니다. 먼저 이 징계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6월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한 건데요.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겸책 1명인데 모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 등 2명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자, 징계 대상에 오른 그 판사들 어떤 의혹 때문이었는지 좀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심증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의혹을 받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습니다. 자, 양 기자 정리해 준 내용을 보면 그 하나같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거나 법관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쳐 내려진 징계 결과치고는 약하다, 이런 비판이 만만치 않죠. 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한 갈등을 알아왔습니다. 징계 결과 발표를 계기로 내부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한마디로 솜방망이라는 건데요. 사법농단 의혹에 얽힌 판사들 가운데 5명이 징계를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고요.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전국의 법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징계 결과가 과연 법관들의 자정 의지에 맞는지 꾸짖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세훈 판결을 지루기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를 언급하면서 내부망에 글 하나 썼다고 정직 2개월에 재임용 탈락 직전까지 몰렸는데 조직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정처 출신 법관들에겐 관대한 이중 기준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직이 보호해준다는 메시지만 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판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징계가 생각보다 가볍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결국 다른 방식으로 온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는데요. 그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판사 사찰 피해를 본 당사자였죠. 차성한 수원지법 판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1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SNS에 지적하면서 탄핵 국회 총원을 해보겠다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노조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 권력에 봉사한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도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약한 징계 결과라며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고요. 참여연대 역시 자정의 기회를 법원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국민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발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내일 하루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석해 정부의 중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과거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예전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조사 단원들 가운데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까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과 관련해 통일부는 실무적으로 간소하게 치른다는 입장에서 북측과 구체적인 행사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착공식 행사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착공식 비용과 관련해 행사 비용과 예비비 등 모두 7억 원이 의결됐고 행사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략적으로 최대 소요 비용을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 교착과 관련해 아직도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년에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공동선언 이행 동력을 유지하고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도록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등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내년에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부총리과 공감을 이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주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오늘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총재님께 무슨 주문이나 이런 걸 온 건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취임 인사드리러 온 게 하나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 전체에 대해서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나눔 그리고 사실 또 한편은 우리 총재님께서 저보다 더 경륜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또 조언의 말씀도 듣고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특별히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 이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경제활력 제고로 말씀하시면서 재정 역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보다 좀 더 완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화 정책을 의미하시는 건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이런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오해가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밖에 나가보면 요즘에 연말인데 너무 경기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두 분께서 만나셨으니까 오늘 면담 이후에 혹시 그런 시민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총재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경제 여건이 이렇게 꼭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엊그저께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민간의 투자라든가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금년도 10만 취업자 증가가 10만에서 15만 명으로 저희가 늘리게 잡은 거는 그만큼 정책적인 의지를 많이 실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민들의 어떤 팍팍한 삶에 드릴 수 있는 말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좀 일관되게 착실하게 집행을 해서 민간의 일자리 늘리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답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전력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식을 같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그런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놔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거고요. 근데 혹시 그것이 곧바로 아까 우리 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 금리 결정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함께한 후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를 오찬을 함께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들, 그것을 좀 짧게 정리했는데요. 기본적인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만났던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 또 취재기자 연결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자세하게 오갔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해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하라고 지시했는지와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출근 시간대 오이 신설선 경전철이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전철 관계자는 누군가 출입문 센서에 껌을 붙여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열차를 종착역으로 이동시켜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시 강화군 고능리의 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 응급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아침 8시부터 한 달에 걸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공사가 끝나면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이르면 3월쯤 건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승강장과 객차 사이 간격이 넓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많았고 안전 편의시설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인인 이승일 씨는 이동할 때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승강장과 객차 사이가 넓은 곳이 상당수여서 여기는 안 돼요. 밖에 빠져있어요. 제대로 타고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칫 휠체어 바퀴가 빠지거나 걸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앞바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쑥 빠지게 되면 이 몸이 넘어지거나 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릴 때 탈 때는 그 간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승강장과 객차 간격이 넓고 높이가 차이 나는 곳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전국 지하철역 35곳 가운데 30곳이 교통약자법상 간격 기준인 5cm를 초과했고 10곳은 높이 기준인 1.5cm를 넘어 휠체어로 다니기엔 위험하고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운행에서도 장애인 안전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으로 들어설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15개소는 점자 표시판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해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등의 지하철역 장애인 안전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경고음 장치 의무 설치 등 미흡한 안전 기준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내년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응답 기업의 51.1%가 내년 경기가 악화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10곳 가운데 6곳에 해당하는 59.8%가 내년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강정 고령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를 개방해 본 결과 겨울 녹조는 최대 46% 감소했고 농업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인 등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예년과 달리 10월 이후 조류 경보 발령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골프 연습장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한 건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공립학교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과 비슷한 벽화가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항의로 그림을 지우기로 했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서 결정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로버트 케네디 공립학교의 벽화. 여배우와 야자수 바깥으로 우길기와 흡사한 빗살 무늬가 펼쳐져 있습니다. 2016년 이 학교 벽화 축제 때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 전범의 상징인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무늬를 용납할 수 없다는 한인들의 항의가 몇 달간 이어지자 해당 교육부는 그림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Because we have offended a community. For us, it really is about making this right and ensuring that we are mending bridges, not destroying them. 하지만 LA 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주류 언론이 지속적인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른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작가가 우길기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게 아니며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일부 민족의 주장만으로 그림을 지우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벽화 축제에 참여했던 다른 작가도 그림 제거에 반발하자 LA 교육부는 그림 제거 결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인 사회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 그것도 한인타운 한가운데에 있고 그냥 벽화로 크게 해서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심각성이 있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지역사회 전체 이슈로 커지자 해당 교육부는 물론 한인사회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벽화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 민족과의 분란이 심해지고 지역사회의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에서 1살과 2살짜리 아이들을 뜨거운 차 안에 오래 방치해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컥 카운티 법원은 아동 유기와 위험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어맨더 호킨스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호킨스는 지난해 6월 한 호숫가 유원지에서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한 채 자신은 건물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뒤 15시간 만인 다음 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피살, 수감 등의 피해를 본 언론인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전 세계 언론인 대상 폭력과 학대 조사 결과 올 한 해 동안 살해된 언론인은 모두 80명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 세계 감옥에 갇혀 있는 언론인 수도 34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 증가했고 인질로 붙잡힌 언론인 또한 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1% 늘었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간절한 요즘입니다. 한파가 주춤하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특히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대기질이 더욱 탁합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빨간색은 매우 나쁨인 지역인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지역은 비교적 맑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초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작은 불씨도 되돌아보는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2월 19일 수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